재산 절반을 누가 알지도 못하는 년한테 빼앗길 순 없어. 며느리 소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던 그 밤, 저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찾겠다고? 말도 안 돼.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18년을 키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까지 저에게는 정확히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전 서울대병원 5층 종양내과 진료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그 방에서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박미숙 환자분.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여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된 복통과 체중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지독한 피로감을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 석 달에서 6달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놀랍도록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지갑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갑 속에 간직해온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흰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18살 소녀였던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고 아기는 작은 손을 꼭 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가 단 하루만 불러볼 수 있었던 이름. 입양기관 직원이 아기를 데려가기 직전 제가 출생신고서에 적었던 그 이름. 1975년 2월 14일. 그날은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었지만 18살 미혼모였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박미숙 양, 이 아이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겁니다. 양부모님들이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실 거예요. 당신이 키우는 것보다 아이에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입양기관 직원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중퇴한 무학력자였고 가진 돈이라곤 손바닥만 한 월세방 보증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잠적했고 제 부모님은 그 애를 낳으려거든 우리 딸로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넘겨주는 순간만큼은 차라리 심장이 멎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울먹이며 애원했고 직원은 한숨을 쉬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찰칵. 하얀 사진이 천천히 현상되어 나왔고 그 사진 속에서 저와 제 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직원이 아기를 안아갔고 저는 빈 품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흰 포대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재봉이를 배워 작은 수선집을 차렸고 10년 후에는 재혼해서 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악착같이 일하며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20년 전 청담동에 작게 사둔 상가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저는 12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제 첫째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2월 14일이면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어딘가에 있을 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밤마다 일기장을 펼쳐 딸에게 쓰는 편지를 썼다가 결국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을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엄마가 이제 와서 찾으면 내가 상처받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50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석 달밖에 없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을 봐야 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해. 병원을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준호의 회사 동료분이 실종된 아들을 찾았다며 소개해준 탐정. 사무소 명함을 저는 지갑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면 연락하리라 마음먹었던 그 번호. 여보세요? 최영사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50년 전에 입양 보낸 제 딸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최 형사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소로 오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양 기록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 형사님 사무소에서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975년 2월 14일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한 입양,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모든 디테일을.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옛날 기록이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 형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모님, 용기 내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50년은 긴 시간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 시간 안에 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응, 병원 좀 갔다 왔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암 선고는 아직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정기 검진 받으러 간 거야.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한테 너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엄마가 18살 때 낳은 딸. 입양을 보냈는데 이제라도 찾아보려고 해.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그동안 말 못했던 게. 하지만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죽기 전에 그 애를 한번 보고 싶어서. 엄마,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탐정한테 의뢰했어. 찾을 수 있을 거래.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5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요? 그 사람이 엄마를 찾고 싶어 했으면 진작 찾았을 거 아니에요. 괜한 일 벌이지 마세요. 괜한 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을 찾는 게 준호에게는 괜한 일이란 말인가요? 준호야, 그 애는 내 누나야. 엄마의 첫째 딸이고. 누나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누나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엄마를 돌보는 건 저예요. 지난 45년 동안 엄마 곁에 있었던 건 저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방에서 들려오는 소영과의 대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다가 준호 방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재산 절반을 누가 알지도 못하는 년한테 빼앗길 순 없어. 소영의 목소리.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찾겠다고? 말도 안 돼. 준호의 목소리. 당신이 잘 설득해봐요. 어머님이 당신 말은 잘 들으시잖아. 그 탐정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해야 해. 알았어. 내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괜히 옛날 일 들춰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빼앗긴다고?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지금 제 딸을 돈 때문에 찾지 말라고 말하는 건가요?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구나, 준호야, 너도 결국.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각오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제 손은 지갑 속 빛바랜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그리고 내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게.
남은 석 달이 얼마나 되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제 아들이 가로막는다 해도 최 형사님께 의뢰한 지 정확히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준호와 소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가 전화를 받거나 외출 준비를 할 때면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사소한 일에도 물어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편했습니다. 어차피 제 딸을 찾는 일에 그들의 축복 따윈 필요 없으니까요. 최 형사님과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집 근처 카페에서 준호 내외가 출근한 시간을 택해서요. 박 사모님, 1975년 홀트아동 복지회 기록을 추적 중입니다. 당시 입양된 여아 중에서 2월 14일생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옛날 기록이라.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최 형사님은 제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암 치료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항암을 하면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딸을 만날 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이 고통을 견디면서 딸을 만날 그날까지 버티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소영이 갑자기 회사를 조퇴했다며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백화점이라도 들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연기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찾으시는 그분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제 대학 동창 언니가 입양 상담센터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1975년에 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양 보낸 기록이 있냐고. 그랬더니 소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찾았대요, 어머니. 그분을 찾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이니? 네, 언니가 지금 그분이랑 같이 오고 있대요.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잠깐 뭔가 이상해. 최 형사님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소영이 대학 동창을 통해 단번에 찾았다고. 그것도 딱 한 달 만에. 하지만 그런 의심은 곧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30분만 더 기다리면 제 딸을 만날 수 있다니. 저는 황급히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낡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이렇게 늙었구나. 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소영이 현관문을 열었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제 눈과 닮은 눈매. 어머니,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예요. 저 딸이에요. 강희진이라고 해요. 희진. 지혜가 아니라 희진? 잠깐의 의문이 스쳤지만 여자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아세요?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무릎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제 손은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진은 제게 입양 서류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당신의 친엄마가 박미숙이라고 1975년 2월 14일에 입양되었다고.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니? 좋은 분들이셨어요.
서울에서 작은 슈퍼를 하셨는데 저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희진이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보냈을까,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 밤마다 그 생각만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어.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알아요, 어머니.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희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 있어도 될까요? 늦었지만. 그럼. 우리 딸. 저는 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심장 소리가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일까? 작은 의심은 있었지만 저는 그 의심을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그날부터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방을 내어줬고 그녀는 마치 평생 이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꿈속에서 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꿈을 자주 꿨어요. 그래서 요리책 보면서 배웠어요. 밤이면 제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희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좋은 딸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딸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와 소영도 희진을 반겼습니다. 너무 반겼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누나, 엄마 모시는 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언니 정말 어머니 닮으셨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그들의 친절이 진심일 리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이겠지. 어차피 낯선 사람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건지겠다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희진이 정말 제 딸이라면 당연히 제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님이었습니다. 박 사모님 죄송합니다. 연락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저는 희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따님을 찾았습니다. 네? 1975년 2월 14일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입양된 여아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다. 현재 50세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이시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최근에 다른 분을 통해 따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같은 정보를 수소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사모님 댁에 계신 분이 정말 따님이 맞으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화기를 쥔 제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최 형사님, 지금 제 집에 희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며느리가 데려왔는데 입양 서류도 있고. 사모님, 최 형사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당장 제가 찾은 김지혜 씨의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진이라는 분의 입양 서류 혹시 사본을 받아두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찍힌 듯한 흐릿한 사진. 병원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50대 여자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 딸이라고요? DNA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기록상으로는 99% 확실합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제가 암 선고를 받았던 그 병원. 혹시 그때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최 형사님, 내일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혜 씨를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조심하세요. 지금 댁에 계신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제 머릿속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희진, 넌 대체 누구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2억 준다고 했잖아. 빨리 끝내자고. 희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를 부를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 알았어, 알았다고.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시한부잖아. 얼마 안 남았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억? 시한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내외가 희진을 고용한 거였습니다. 제 딸인 척하라고. 그리고 제가 죽으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최 형사님이 보내준. 그 사람을 먼저 만나봐야 해.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0년 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진짜 너는 어디 있니? 최 형사님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누가 진짜 제 딸인지.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희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따뜻한 눈빛에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를 기억하는 지금 저는 냉정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희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대병원 5층. 2달 전 암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료가 아닌 입원을 하러 왔습니다. 최 형사님이 주선해준 방법이었습니다. 사모님, 그 김지혜 씨가 일하는 병동에 입원하시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간병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김지혜 씨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볼 수 있으니까요. DNA 검사는 제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요. 5인실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간병인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간병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간병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피곤해 보이지만 온화한 눈빛 그리고 제 젊은 시절과 닮은 광대뼈와 턱선.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그 여자가 제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은 옆 침대 김 할머니세요? 혹시 간병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지혜 간병인. 지혜. 내가 지어준 이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나 간병인 안 계세요? 혼자 왔어요. 그럼 간병인 신청하실래요? 지금 가능한 분이 계신데. 네, 부탁합니다. 30분 후 김지혜가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오늘부터 모시게 됐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지혜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숙이에요. 박미숙 할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노동으로 굳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온기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지혜는 제게 저녁 식사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고맙구나.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나 딸은?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 와요. 딸은 없으세요? 딸은 말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혹시 제 딸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딸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지혜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친엄마를 모르고 자랐어요. 입양하였거든요. 제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입양? 네. 어렸을 때부터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좋은 분들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지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요. 제 친엄마가 누구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하지만 뭐 다 이유가 있었겠죠?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아니야, 아니야.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아서.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됐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제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희진이라면 벌써 집에 가서 편히 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저는 조용히 지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 입가에 주름, 거친 손. 희진처럼 단정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자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지혜는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복도에서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많이 아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래 일하다 보니까 알아요? 환자분들 표정 보면 할머니는 뭔가 큰 병을 앓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족이 없으면 제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희진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딸 그런 단어들만 사용했지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혜는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돌봐야 하는데 틈틈이 제게 와서 물도 따라주고 등도 쓸어주고 그냥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세요? 가족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긴 한데 진짜 가족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 씨, 내가 만약 5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냈다면 지금 와서 찾는 게 옳은 걸까?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라면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비록 늦었어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어요.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평생을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할머니,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엄마를 원망했던 적 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나한텐 뭐가 부족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할머니, 만약 찾고 싶은 딸이 있으시다면 찾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고. 피가 통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병원에 계실 거예요? 희진 누나가 걱정하시는데. 희진이 걱정한다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희진이 정말 내 딸이 맞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끊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입양 서류 진짜야? 조작한 거 아니고?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나한테 실례잖아요.
실례? 내가 나한테 한 게 실례지 이게 무슨 실례니? 엄마,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형사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DNA 검사 준비했습니다. 김지혜 씨 동의도 받았고요. 지혜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당황하셨죠? 그런데 제가 사정을 설명드리니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제 친어머니시라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최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희진 씨 입양 서류 확인해봤습니다. 위조입니다. 역시 날짜 도장이 1975년. 당시 사용하던 것과 다르고 용지도 최근 것입니다. 게다가 희진이라는 이름의 여성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던.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와 소영이 그 여자를 고용한 거죠? 증거를 더 모아야겠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속였습니다. 돈 때문에.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형사님이 병실로 찾아왔고 지혜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미숙 사모님, 그리고 김지혜 씨. 최 형사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지혜야, 저는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혜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지혜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의 공백이 그렇게 눈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진과 준호 내외를 심판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고 최 형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요. 가짜들을 초대해서요. 최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 6시에 집으로 와라. 소영이랑 희진도 데려오고.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가족 회의한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가족회의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아직도 걱정하는 척을 하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주 건강해. 그러니까 꼭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사흘간 지혜는 제 집에 머물며 저를 돌봤습니다. 간병인 일을 당분간 쉬기로 하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괜찮아 지혜야. 내가 곁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 동생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구나. 동생? 지혜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 동생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이야. 최 형사님이 6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 소영, 그리고 희진이 들어섰습니다. 희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며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아직도 연기를 하는구나. 희진 씨 일단 앉으세요. 다 같이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희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준호와 소영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거실 한쪽에 서 있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딸이다. 네? 내 진짜 딸 김지혜.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소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희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딸인데.
희진 씨,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입양 서류 위조품이더군요. 탁.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1975년 당시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고 용지도 책은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전과자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던. 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준호 소영.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희진 씨를 고용했지? 2억에?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산 절반을 누가 알지도 못하는 년한테 빼앗길 순 없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찾겠다고? 준호의 목소리. 그들이 제 딸을 찾는 걸 막으려 했던 그날 밤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도청이잖아요. 불법이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불법?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들은 건데 뭐가 불법이니? 그것보다 너희가 한 짓이 불법 아니냐? 저는 최 형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최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서 위조죄 사기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희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2억이라는 돈이 너무 필요했고, 그래서 소영 씨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 네, 소영 씨가 어머니께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제게 연락했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어머니 딸 행세를 하라고. 소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진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소영 씨.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희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정말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가 진짜로 딸을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연기를 한 거니? 죄송합니다. 희진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너는 왜 그랬니? 엄마가 너한테 뭘 못해줬니?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됐고 빚도 몇 번이나 갚아줬는데. 그게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었어요. 당신이 갑자기 50년 전 딸을 찾는다고 하니까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를 만든 거냐? 가짜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위로받으시라고. 위로?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희진이랑 재산 나눠 가지려던 거 아니었니? 소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소영아. 그리고 희진 씨.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한부라는 걸 알았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기다린 거지? 내가 죽기를.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저희는 됐어.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최 형사님, 네, 사모님. 고소하겠습니다. 셋 다. 소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준호는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가짜 딸을 들여와서 어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한테 물어볼게. 내 진짜 누나가 여기 있어. 저는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인사라도 하지 않겠니? 준호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복잡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나, 저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부러워요. 어머니 곁에서 45년을 살았잖아요. 저는 단 하루도 못 살았는데,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속일 권리는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세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걸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날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호, 소영, 희진 모두를 상대로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노인학대죄까지 3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최 형사님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녹음 파일, 희진의 전과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준호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박준호 피고인은 모친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모친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자 위로를 드리고자. 위로? 제가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찾는다는데 가짜를 드리는 게 위로입니까? 판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진술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제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딸을 만났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을 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만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원을 돈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가짜 딸을 들여와 저를 속였고 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희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 씨가 2억을 준다고 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빚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어머니를 만나면서 진짜 모녀가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손길 모든 게 진심이었고 저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희진이 울었습니다. 제가 받을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돈이 눈이 멀어서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압니다. 다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희진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 소영은 사기 공모죄로 징역 1년 6개월, 준호는 사기 공모죄와 노인학대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장 순수한 모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가요? 우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소영의 짐은 이미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 당연하죠. 어머니 아들인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아니에요. 지혜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지혜가 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제가 있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50년 만에 만났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한 부드러운 봄비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저 지혜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지혜야, 저기 봐. 벚꽃은 다 졌는데 장미가 피기 시작했네.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아니 내가 너를 보냈을 때가 2월이었잖니. 겨울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함께 봄을 보고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름도 함께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2달 전보다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암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항암하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어머니. 아니야, 지혜야. 항암하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너한테 짐만 될 거야. 차라리 이렇게 내 곁에서 편하게 있다가 조용히 가는 게 나아. 어머니, 지혜야,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해. 50년을 기다렸는데 너를 만났잖아. 너랑 이렇게 함께 걷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을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을 만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지혜야, 너 딸기 좋아하니? 엄마가 임신했을 때 딸기를 엄청 먹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 딸기 정말 좋아해요? 그럼 많이 사자. 엄마가 딸기잼도 만들어 줄게. 어머니는 정말로 딸기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50년 늦은 엄마의 손맛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없었던 50년의 시간을 천천히 들려주셨고 저는 제가 살아온 50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니? 네, 어머니.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딸 수 있게 도와주셨고. 고생 많았겠구나. 아니에요? 전 행복했어요.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가끔 친엄마는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왜 저를 보냈을까?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 사랑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보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 알아요, 어머니. 이제는 다 이해해요? 우리는 그렇게 50년의 공백을 채워갔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요? 제발. 싫어. 병원 가면 거기서 죽을 거야. 엄마는 집에서 내 곁에서 죽고 싶어.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는 서랍에서 유언장과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집도 돈도 모든 게. 어머니, 엄마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게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12억. 적지 않은 돈이지? 어머니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돈은 필요 없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진짜 유산은 사랑이란다.
5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사랑, 죽는 순간까지 너를 생각할 사랑. 그리고 엄마의 소원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처럼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5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그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덜 느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6월 14일, 제 5첫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지만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야, 촛불 켜. 저는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울면서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니? 네, 어머니. 무슨 소원?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소원은 이미 다 이뤄졌어. 내 생일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게 엄마 소원이었거든.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잠드셨습니다. 6월 20일 새벽,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곁에 계셔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지혜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행복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의 옛 친구 몇 분, 최 영사님, 그리고 어머니가 일했던 재봉틀 공장 동료들이 오셨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시 출감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누나, 준호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평온하게 가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이. 준호가 오열했습니다. 준호야? 저는 처음으로 그를 준호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준호 너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다만 너무 실망하셨을 뿐이야.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너도 새로 시작해. 어머니가 그걸 원하실 거야? 준호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저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방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50년치의 일기였습니다. 매년 2월 14일 제 생일마다 쓰신 일기. 1976년 2월 14일. 지혜야, 첫 번째 생일이구나. 넌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니? 아프지는 않니? 엄마가 곁에 없어서 외롭진 않니?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꼭 너를 찾을 거야. 1990년 2월 14일. 지혜야, 벌써 15살이 되었구나. 지금쯤 중학생이겠지? 예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있을까? 엄마는 오늘도 케이크를 샀어. 촛불 15개 꽂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 이상한 엄마지? 하지만 엄마는 매년 이렇게 너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내가 곁에 없어도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하니까. 2020년 2월 14일. 지혜야, 45살이 되었구나. 헤어졌을 때의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졌네. 넌 지금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엄마는 이제 늙었어. 몸도 아프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죽기 전에 꼭 너를 만나고 싶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2025년 2월 14일.
지혜야, 드디어 너를 만났어. 50년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내 딸을 품에 안았어. 너는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힘들었지만 강하고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 엄마는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무 행복해. 이제 엄마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을 만났으니까. 사랑해, 지혜야. 영원히 사랑해. 저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 사랑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어머니의 집을 개조하여 무료 간병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미숙 어머니의 집. 가족이 없거나 가난해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12억 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간병인으로요.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 형사님도 어머니의 옛 친구분들도 그리고 준호도 왔습니다. 출소 후 처음이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함께 절했습니다. 어머니 봐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어머니. 딸 지혜는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미숙 어머니의 집 현관 입구에는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집은 박미숙 여사가 딸 김지혜에게 남긴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모성애가 이곳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0일. 그 아래 1975년의 흑백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18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묻습니다. 저 아기가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제 어머니의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집의 주인이고요.